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무역실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2023년 관세사 2차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이 기출문제를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다른 과목들을 떠나서 이제 무역 실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문제 받아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무난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 또는 중하 아닐까라고 싶어서 일단 제 해설 그 내용에는 중이다라고 약간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문제를 봐왔던 대로 문제 자체가 굉장히 법규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중심으로 내고 있고, 사실상 그 내용이 이제 여러 문제 하나에 여러 물음으로 일단 구성이 된다는 것들은 이제 좀 틀이 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규에 있는 내용도 대충 이제 그 애매하게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묻고자 하는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묻고 있어서 명확하게 답안을 조금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방향 등도 같이 이제 해설하기 앞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가 평이했고, 고도의 어떤 판단력을 요구하는 어떤 유기적 연계된 답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3대 법규 우리가 강조했던 거 있었잖아요. 인커텀즈, UCP, CISG를 굉장히 강조했고, 다들 그것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번의 특징이 뭐냐면은 UCP 600과 그 다음에 인커텀즈를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커텀즈 2020이 등장한 이후로 굉장히 인커텀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속 나옵니다라고 해서 역시나 인커텀즈가 이제 30점 문제로 중요하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당황하지 않고 다들 잘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CISG는 나오지가 않았고, 또 3대 법규 중에 이번에는 URC라고 하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법규 강의 시간에도 제가 내용들을 같이 봤었고, 또 모의고사 시간에도 제가 출제했던 부분이라서 저와 같이 수업을 듣고 모의고사를 했던 분들은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URC에서는 기출문제와 관련되어서 나왔던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교훈은 무엇이냐? 3대 법규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죠. CISG는 이제 앞으로 더더욱 중요하겠죠. 왜냐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3대 법규만 해서는 안 된다. 관련된 주변의 운송과 관련되어서 혹은 그 UCP 600 이외에도 추심 등과 관련되어서 관련된 법규의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잘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법규와 관련돼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법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명확하게 외워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뭐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문제가 일단은 묻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만 쓰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묻고자 하는 내용을 항목의 수를 제시해서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5가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항목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 개수를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문제가 법규를 중심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떤 실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에 대한 내용과 법규에 있는 내용들을 잘 준비한 사람이라면 잘 쓸 수 있었을 것이고,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쓸 때에도 답안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함이 많이 느껴졌는데, 우리가 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규정이 있었을 때 사실 규정 부분이 너무 내용이 많기도 하고 공부하기 힘드셨지만, 올해의 문제는 법과 시행령을 위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우리가 관세사 시험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인커텀즈에서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문제를 이제 보자마자, 물음이 이제 총, 물음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한 거예요. 인커텀즈는 11가지의 규칙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이번에는 2020에 등장하게 되면서
소개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소개문에서 중요하고 기존에서도 소개문에서 계속 출제가 된 데에다가 앞으로도 소개문에서 또 나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문에서 내용을 쓰래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규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각각의 11가지 규칙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규칙에 대해서 앞부분에 있는 설명문에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설명문에서 각각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규칙별로 다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와 관련되어서도 그냥 포괄적으로 의무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 중에서도 어떤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인커텀즈는 소개문, 설명문, 의무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준비해야지만 관련된 문제 나오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커텀즈요. 그래서 물음 1번 볼게요. 보시면은 소개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인커텀즈 내에 자 조항의 내부적인 순서 근데 조항의 순서 중에서 그리고 소개문의 단락을 명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A1에서부터 시작해서 B5, A5, B5의 조항에 자 명칭을 쓰래요. 근데 이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쓰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쓰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소개문 62단락에 있는 5가지의 개정된 내용을 쓰래요. 제가 문제는 항상 3번 이상을 읽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너무 흥분해서 막 이렇게 키워드가 보인다고 해서 막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내가 써야 될 거 꼭 3번 읽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 국문과 영문으로 일단 써야 되고요. 어떤 것들을 조항의 명칭 조항의 명칭을 쓴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답형의 내용이고 쉬워 보이지만 이것 또한 그냥 소개문의 내용을 대충 읽었다거나 혹은 각각의 규칙별로 그 조항의 순서 등을 봤을 때 대충 내용만 외운 사람들은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요, 제가 개정된 내용의 하나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서가 바뀐 것들에 대한 특징 물어볼 수 있고 각각의 순서가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분명히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다들 잘 쓰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목차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돼요? 변경된 사항을 쓰라고 했어요. 그 변경된 사항도 분명히 5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5가지의 변경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썼을 때 우리는 1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 문항 자체가 제가 5점 배점. 이거 내가 다 썼다? 그럼 5점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 5가지. 그 해당 단락에 62단락에 보면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가 7가지 중에서 5가지만 써도 돼요. 5가지 쓴 사람, 7가지 쓴 사람 문제의 답안에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5 더하기 5 해서 10점 문제. 이렇게 물음 1번 다 잘 썼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다음에 두 번째 물음 2번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인도와 위험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 규정에 있는 B6에 대해서 인도 서류와 관련되어서 각각 설명하라고 했죠. 근데 특정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CA 규칙에 나와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차 구성 자체를 1번 설명문이라고 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문 하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끌어와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군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장소인 경우를 지금 나누는 거 이거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서 인도 장소로 정해지는 장소는 결국에는 어떤 장소다? 위험이 이전이 되는 장소인과 동시에 비용이 이전이 되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면 이것 또한 어때요? 5점입니다. 5점 잘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에서는 어떤 것들을 설명을 했어야 됐냐면 그 다음에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일치되게 인도되었다는 인도의 증거를 제공해야 되고 동그라미 두 번째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어땠냐면 FCA 규칙이 2020의 개정사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개정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모두 다 잘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 번째 목차를 이제 B6이라고 칭하고 또 5점 해서 전체적으로 10점, 10점 다 잘 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가서 볼게요. 이번에는 CPT 규칙에서 나왔습니다. CPT 규칙. 그래서 물음 세 번째 보면 뭘 묻고자 했냐면 넘어가서 CPT 규칙에서 매도인의 의무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를 묻고 있는데 뭐를 중점적으로 나왔어요? B9라고 하는 A9라고 하는 비용과 관련되어서 근데 이번에는 각각 5가지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비용은 마찬가지로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뒷부분에 배치해가지고 모든 의무사항의 후반부에 보고 우리가 하나의 비용의 열람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비용에 대한 것들은 법규 강의 시간에 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이거 목차 자체도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목차를 나누어 놓고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되 마찬가지로 5가지만 쓰면 돼요. 그럼 얘는 5가지 다 쓰면 5점이에요. 5점.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5가지를 쓰는데 뭔가 키워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이때 이제 다른 개수를 이제 제가 모범 답안에서 7개, 6개 써놨지만 아마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도 그냥 꼭 5개만 쓰지 않으시고 내가 기억나는 거 모두 다 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5개를 쓰는데 5개만 쓰려고 했는데 조금 특정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하면은 그때는 그냥 다 써주는 게 이왕이면 좋은 거죠. 그래야지만 충분히 내가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5가지만 쓰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해당 그 비용 규정에 있는 것들을 다 써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점. 그래서 인권탐지에 나온 난이도,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중하에 가깝지 않을까,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왔느냐? 넘어가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받자마자 UCP 600만 준비한 사람은 큰일 났다. 이거 20점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어때요? 문제 자체가 평이합니다. 보면은 추심의 정의를 쓰래요. 추심 정의 우리 알잖아요. 이거 교재, 기본 교재에도 추심의 정의는 제가 UIC에서 끌어왔었어요. 그리고 당사자의 명칭과 그 정의를 쓰래요. 이것도 추심의 당사자는 기본적인 목차 구성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음 1번에서는요, 오히려 이제 요 두 목차는 잘 쓰셨을 것이고, 요거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서류의 인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 부분이 약간 이제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은가. 준비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쉬웠고요. 요 부분을 UIC를 좀 약하게 간 사람들은 답안 쓸 때 조금 이제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은 추심의 정의 목차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추심의 정의라고 하는 것에서 2점의 배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 그래서 각각의 당사자에 대해서 UIC에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라고 했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3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서류의 인도에 대해서는 상업서류 인도에 대해서는 5점 정도 배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명확합니다. 이렇게 그 규칙에서 묻는 문제는요. 그냥 규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3번 같은 목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도 서류에 대해서 동그라미 목차 1, 2, 3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써주셔야지만 되고 그 내용 중에서 주요 키워드를 놓쳤다 하면 이제 감점의 요인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음의 1번보다는 물음의 2번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26조에 있는 내용들을 법규 시간에 제가 설명은 하긴 했으나 또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통지의 형식을 묻고 있고요. 통지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 목차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통지의 형식 이라고 하는 목차를 구성하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점 정도 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시 정보에는 추심 지시서에 기재된 대로 은행 참조 번호를 포함한 적절한 명세가 기재되어야 한다 하는 이 문장을 써주시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가 뭐예요? 통지의 방법인데
사실 뭐 통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수, 지급, 거절에 대한 통지라고 이제 번뜩 떠올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세 가지를 목차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앞부분에 설명을 넣어주셨어야 되는 거죠. URC에 나와 있는 내용 뭐냐면 추심은행은 추심 의뢰서를 송부한 은행에게 추심한 금액, 해당되는 경우에 공제한 수수료, 지출금, 그 비용,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네, 죄송합니다. 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게 다음에 상술된 통지가 행해줘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런 지시가 없을 때에는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의 부담으로 관련된 통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목차를 나누어서 2점, 1점, 4점 각각 제시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점 구성해가지고 총 통지의 방법과 관련되어서 8점. 8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합이 10점이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의고사 시간에 우리가 1월부터 6월부터 진행했던 모의고사 시간에 URC와 관련된 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봤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URC에 대한 내용, 우리가 URC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변별력은 어쨌든 물음 2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URC 이외에도 다른 관련된 규정들, 상한에 관한 통일규칙 이런 것들 또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 이번에는요, 이제 UCP 600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받자마자, 일단 다행이다. UCP 600이구나 했는데 문제가 조금 이제 디테일해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물음 1번, 물음 2번 크게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워낙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기출된 바가 충분히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변별력을 또 가져갈 수 있고 조금 당황했을 수 있는 문제 저는 물음 3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1번부터 볼게요. 물음 1번은 자 31조라고 또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성 우편에 관해서 복수의 선적에 분할 선적의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면서 또 C항이라고 그냥 31조를 쓰라는 게 아니라 C항을 쓰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특성 우편 이외의 운송 방식에 의한 복수 선적에 있어서 자 분할 선적의 해석 기준 B항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대로 우린 그냥 고민 없이 목차를 준비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1조 C항이라고 쓰고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 특송 우편에 있어서 복수 선적은 어떻게 하느냐 특송이나 우편 같은 경우에 설명드린 대로 한 번에 여러 화물들이 같이 보내질 때 여러 통의 운송장이 발행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우체국에 의해서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가 찍힌 것들은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쓰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항. B항이기 때문에 A항의 내용을 쓰더라도 점수에 대한 배점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C항을 썼으면 4점이고요. 그 다음 B항은 6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석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항에 비해서 좀 문장 자체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답안을 애매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법규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 부분. 그래서 같은 운송수단에서 게시가 되고 운송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한 2세트 이상의 운송서류 그러니까 운송서류가 2세트 이상일 때 그런데 운송이 같은 운송수단에서 게시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 운송수단이 같은 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하고 있었을 때 그 운송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조건이 뭐예요? 일단 조건이 다른 선적일자, 다른 선적항, 수딱지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분할 선적 이야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천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한국에서 미국 가는 배야. 근데 인천항에서 싣고 부산항에서 실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선적 일자, 다른 선적항을 표시하더라도 얘는 분할 선적이 아니에요. 왜냐? 같은 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거 분할 선정 아니다라는 기준, 이거를 떠올리시면서 답안을 쓰셨다면 충분히 10점 받으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 잘 썼을 거예요. 다 잘 썼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번째 물음에서 뭘 묻고자 했냐면 서명의 요건, 그쵸? 서명의 요건에 대해서 쓰고, 서류에 서명 요건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적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쓰래요. 그러면서 원본 요건에서 쓰래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조항을 아예 제시해요. 24조이고 그 안에서 A항의 I호, 그리고 A항의 1호, A항의 2호, 그 다음에 B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듯 있는 그대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목차 자체를 구성하면 순서대로 그냥 이런 목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 유형들은. 그래서 그냥 서명 요건이라고 쓰고, 우리가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그 대리하는 자가 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서명 스탬프 부기에 의해서 수량을 표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서명 요건을 갖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서명 스탬프 그런 것들에 대한 부기는 대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리인으로서의 특정되어야 된다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에 의한 어떤 서명, 스탬프 이런 것들은 대리인을 위해서, 운송인을 위해서 대리하거나 서명하거나 행위한 것들도 표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철도 운송 서류. 그러니까 문제에선 지금 도로, 그리고 철도, 내수로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 조항 안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철도 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철도 회사의 서명 스탬프 문서가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됐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서 승인이 된다라고 해서 요 네 가지를 일단 다 쓰면 4점 정도 배점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같은 경우에 24조 A항의 2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일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것도 이미 기본 이론 시간 플러스 법규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최근 기출 문제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갔던 건 또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운송 서류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걸 물었다면 이번에는 특정하고 있는 거죠. 도로철도 내수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적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선적 발송 운송을 위한 수령된 일자를 표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수령 스탬프 수령의 선적일의 표시가 없다면 발행일이 선적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3점 정도 배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본의 요건. 원본의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한 3점 정도 배점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선적인용 원본으로 보이거나 그 서류가 누구를 위해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듀플리케이트라 표시된 것들은 도로운송 서류에 있어서의 원본으로 수리가 되고, 철도 내수로는 원본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으로 수리가 된다. 요 간단한 이제 세 문장을 써주시면 3점이 되겠죠. 근데 이 조항 중에서 내가 몇 가지만 썼다고 한다면 이제 3점 중에 이제 감점의 요인이 될 수가 있었던. 그래서 물음 2번도 무난하게 10점을 잘 획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 3번을 읽어보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냐면, 신용장에 표시가 되는 선화증권의 조항을 자 이번에 영문으로 쓰라고 하면서 뭔가 또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성,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실무적인 것들을 묻는 문제이긴 하나, 자세히 읽어보면 뭘 요구하고 있냐면 선화증권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UCP 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떠올려 보면은 내가 이 명확한 영문으로 내가 문장을 제시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 사례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다면 어느 정도 목차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이제 알잖아요. FOB 라고 하면 운임을 미리 낸다 아니면은 나중에 낸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떠올려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쵸? 그래서 이 거래 조건을 기준으로, 그리고 FOB는 어때요? 어떤 운송 방식에 적합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상 운송에 적합한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운임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나 목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해상 운송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문구에 들어가게 우리가 영문으로 쓸 수 있었으면은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우리 그 기본 이론 교재 하에서도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신 사람, 하신 분,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미 99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2023년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당시에 99년, 12년대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인 문장을 오히려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너네가 분명히 기출문제를 잘 보고 준비를 했더라면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full set of clean on BL, ocean bill of lading 이라고 하는 문구, 그리고 made out to the order of ABC Bank 라고 하면서 marked, played, collected 이런 정도까지는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것만 썼다고 해가지고 충분한 점수 이거 쓰면 3점이에요. 문장을 썼다? 그럼 3점. 오히려 이런 목차들을 설명을 잘해야지만 나머지 7점을 잘 가져갈 수 있었던. 그래서 내가 이 영문을 뭐지? 도대체 뭘 쓰란 거지? 감이 전혀 없더라도 차분하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신용장상에 어떤 걸 나타내야 되는지를 떠올렸다면 이 7점 중에 일부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일단 써주시고 두 번째 이제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 찢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풀셋이라고 하는 거. 해상운송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세 통이 발급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본 전통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또 설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세 통은 각각 정시선화증권으로서 독립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 통이 사용되면 나머지는 무효다. 그래서 무조건 세 통이 다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린. 우리가 신용장에 선화증권에 유형을 할 때 무사고 선화증권을 은행에서 수리를 하지 그 더티비엘이라고 해가지고 하자부 선화증권은 수리를 안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목차는 이제 사고부 선화증권, 무사고 선화증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외관상 완전한 상태로 선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온보드, 우리가 본선 적재, 수치식 선화증권이 아니라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유형도 목차를 구성을 했었으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해상운송이라고 여기서 유추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해상운송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해양선화증권을 제시하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까 전에 여기서 말하고 있죠. ABC 은행 지시식이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어떤 것? 은행 지시식임을 나타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내가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 조금 조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쓰셨으면 점수를 일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쓰셨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죠? 플레이드 콜렉트, 운임, 추심, 운임, 후지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 notify applica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신용장은 어때요? 은행 지시직이죠. 그러면은 비엘상에 들어가는 수화인은 누가 들어간다? 은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엘상에 쉬퍼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컨사이니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물건을 보내는 송화인이 들어가고 여기는 은행 지시이기 때문에 ABC뱅크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BL상의 수화인, 권리가 있는 자는 물론 ABC뱅크를 넣어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노티파이. 노티파이가 뭐예요? 착화 통지처를 의미를 해요. 착화 통지처는 물건에 대한 도착 통지를 받아야죠. 물론 지시하는 권한은 ABC뱅크에 있으나 물건이 도착했다는 당사자는 착화 통지처에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설명을 할 때에도 지정될 사람을 지칭해서 명시한다까지 써주시면 완벽하게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쓰지 못한 사람과 잘 쓴 사람의 점수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아예 공란으로 두지 않고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거라도 쓰려고 했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이죠. 문제 4번에 해당하는 거 대외무역법과 외국항거래법에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무역법과 외국항거래법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 그래서 보면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법과 시행령 위주로 보신 분. 그래서 제가 시험 전에도 저 이거 공부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일단 법과 시행령이라도 보세요. 규정은 일단 뒤로 하시고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문제는 일단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무역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굉장히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원산지 표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표시에 대한 방법을 4가지를 쓰래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 활동에 대하여 시행령 55조 2항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목차 구성을 이제 문제에서 묻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산지 표시 방법. 근데 두 번째 묻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 가공. 보시면은 2-3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문제 자체에 대한 배점을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 한 8점 정도, 단순 가공에 대해서 한 2점 정도 배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4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한 가지만 못 써도 2점이 감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한문 영문으로 표시해야 되고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에다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써줬으면 되는 문제. 그리고 단순 가공이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 활동을 의미를 한다라고 해서 이미 다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음.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 출제했던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보면은 외국한 업무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외국한 업무 외워놔라. 그리고 그 업무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는 어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 뭐래요? 모두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첫 번째 목차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느냐? 일단은 외국한 업무에 대해서 4가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한 업무에 대해서 4가지를 쓰면은 5점. 외국한 업무. 이것도 그렇게 암기하기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발행, 매매, 지급, 추심, 출양, 그 다음에 예금, 근전대차, 보증, 그리고 비거주자의 예금, 근전대차, 보증이라고 하는 것들만 써도 난 5점인데 두 번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면은 4가지가 있죠. 4가지 다 쓰면은 이것도 5점. 그래서 비거주자와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채권의 매매의 중개, 그 다음에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파생상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신탁보험, 파생상품 거래라고 쓴 답안과 그 가로 열고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써야 정확하게 점수 배점이 되지 이것들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파생상품 거래, 그 다음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 대여라고 해서 그 다음에 4번째 상기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그 다음에 1에 1부터 4, 그 다음에 상기 1부터 3까지 업무에 딸린 업무까지도 써줬다면 충분히 1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의외로 올해 시험에서는 대외무역과 요금거래법에서는 공부량이 부족한 수험생들도 오히려 조금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 힘들더라도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준비하신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해온 수험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또 믿으시고 좋은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기출문제 이제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은 혹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의문이 있다 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학원 게시판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